몇 주 전 투자자들이 서울 화곡동 빌라 지역 매매 물건 문의를 많이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부동산 사이트에 화곡동 빌라 검색량도 늘어났고 부동산에 빌라 매수 문의 전화가 많았었다고 해요. 이유는 이부근 빌라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였다고 하죠. 사실 요즘 서울 지역 빌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모습이네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서울 어느 지역에서든 일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 빌라 밀집 지역의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의 빌라도 개발하여 새 아파트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런 움직임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과연 화곡동 빌라들이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유한 지역의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빌라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방식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빌라나 빌라 밀집 지역이 4가지 사업 방식에 해당되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쉽게 따져볼 수 있으실 거예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 오세훈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법, 두 번째,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법, 세 번째, 3080 플러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법,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세훈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왜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특별히 오세훈 재개발이라 하여 구체적 사업 내용을 발표한 것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매우 의미 있고 오세훈 재개발이라 명칭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2021년 5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합니다. 빌라를 소유하신 분들이나 빌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5월 26일 서울시는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 등 6대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합니다. 대책의 내용은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지에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사업을 단축화한다는 것인데요.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6가지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책입니다. 즉 규제를 완화해서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이 6가지 규제 완화 방안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때 의무 적용 사항이었던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했다는 발표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드디어 가지고 있던 빌라나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 같은 것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서울 전역에서 새 아파트 가격이 34평형 기준 10억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빌라나 주택 대상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들 원하시는 정비구역 지정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법정 요건이 있는데요. 5월 26일 서울시 발표문을 살펴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정 요건인 필수 항목, 노후도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선택 항목,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호수밀도 60세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법정 요건 충족 플러스 선택 항목 1개 이상 충족입니다. 잠깐 선택 항목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고 갈까요? 주택 접도율이란 재개발 계획 구역 내에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이 주택 접도율이 낮을수록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택이 적다는 것인데요. 바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되겠네요. 과소필지란 일정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서울시의 경우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즉 작은 땅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주 작은 면적의 땅에 건축물이 있으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건축 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은 준공연도와 상관없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합니다.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라는 말이 등장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상계 뉴타운 2구역이나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떠올려 볼까요? 이들 사업 대상지는 4m 이상의 큰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집들이 많고 조각조각 작은 평수로 이루어진 집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빽빽히 있어 호수밀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곳들이 정비구역 대상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선택사항은 건물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나오는 지역에서 대략적으로 한 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의 건물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참고로 1만 제곱미터의 구역의 크기는 대략 신축 아파트 4개 동을 꽉
싹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정비구역 지정의 법정 요건 핵심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크기에 노후도 3분의 2 이상 건축물이 있는 곳이네요. 이런 구역을 떠올려 보시면 서울시에 제법 많은 곳들이 존재하겠네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지 등 기존 재개발 구역을 제외하고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은 수많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곳들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 정비지수제 때문이었습니다. 주거 정비지수제란 앞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의 주민동의, 도로 연장률, 노후도, 세대 밀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충족해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거 정비지수제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5월 26일 서울시의 발표와 분석에 의하면 법정 요건만을 본다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가 50%에 달하는데 주거 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줄어든다고 하죠. 이로 인해 2015년부터 서울시 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이렇게 정비구역이 신규로 지정되지 못하게 했던 주범이 주거 정비지수제였고 이 주거 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비구역 지정의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핵심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에서 노후도 3분의 2 이상의 건물 밀집 지역에서 선택사항 한 개만을 충족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죠. 저는 이 주거 정비지수제를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이 쉬워진 것을 가지고 오세훈표 재개발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투자자들이 관심 가졌던 화곡동 빌라 지역이 빌라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되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이 된다면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서구 화곡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어떤 빌라 밀집 기타 지역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 지역 노후도가 있는 빌라 지역에서 너도 나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는 주거 정비지수제를 폐지한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의하여 매년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연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연 25개 구역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부분은 이제는 서울시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에서 노후도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의 빌라나 주택은 항상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미 서울 전역에서 이러한 사업 대상지를 찾아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이번 정부표 재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표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죠. 쉽게 표현하면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 정책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 체납 비율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은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고요. 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추가로 증가하는 공급 물량 중 절반 정도 임대아파트 물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작은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입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아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최고가를 갱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부동산 세금 등의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다가 시장 가격이 너무 오르니 이때쯤 정부도 부동산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가 방향을 전환하여 수도권의 공급 방안을 내놓는 대책이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핵심은 3기 신도시인 수도권 공급 계획의 조기 이행과 추가로 7만 호의 도심 내 물량 공급 방안입니다. 이 도심 내 7만 호 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이고요.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의 특징은 공공기관인 LHSH가 참여하지만 여전히 사업 주체는 민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도지역,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주고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면 되니 이를 제외한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사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 3구역은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 2억 원대 하던 빌라가 선정이 되자마자 4, 5억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 상승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공공재개발구역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공모 과정을 거쳐서 2021년 1월 14일 1차로 8곳, 3월 29일 2차로 1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이 선정된 것인데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구역, 고양 원당 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입니다. 정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늘려간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예로 들었던 강서구 화곡동 빌라 지역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다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높을 때는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사실 축하받을 일이죠. 그래서 많은 빌라 지역에서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080 플러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법입니다. 3080의 뜻은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공급의 의미인데요.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과 3080 플러스 재개발 사업은 내용이 다른 사업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공공재개발과 3080 플러스 재개발의 공통점이라면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업은 태어난 배경도 내용도 다른 사업입니다. 원래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서 공공재개발이 나왔고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수도권 외곽의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도심 내부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가 되고 난 후 변 장관의 의지와 결부되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3080 플러스 재개발 사업이라 부르는데요. 크게 4가지 사업 요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 발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4가지 사업 유형은 공공이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두 번째, 공공이 시행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지를 일단 수용했다가 다시 토지주에게 신축 아파트로 공급하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세 번째, 민간 자율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 시행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 사업. 네 번째,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 방식 중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즉 소유권이 공공에게 한번 넘어가는 방식인데요. 이 선도 사업 대상지를 3월 31일, 4월 14일, 5월 12일, 5월 26일, 6월 23일 5번에 걸쳐 총 52곳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3080 플러스 재개발 후보지는 현재까지는 이 방식의 52곳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방식은 일단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예정 사업 대상지가 본격 사업 대상지로 확정됩니다. 주민 동의에 의해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지의 소유권을 일단 공공기관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곳에 파격적 용적률 상향 혜택과 토지주 등에게 각종 세금 감면과 혜택을 줍니다. 대신 정부는 이곳에 임대아파트 등 공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토지주는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이번 정부의 새 프로젝트인 것이죠. 공공기관이 수용을 한다는 부분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부분이고 대신 각종 용적률 상향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방식입니다. 결국 공공재개발과의 차이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관여를 하되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3080 플러스 재개발은 완벽히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왜 정부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놔두고 별도로 기존 재개발 예정 대상지에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서울 수도권 등의 기존 도심에서 큰 규모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높여서 공급을 늘리자니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미래의 홍콩 아파트처럼 될 것이고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도심에서의 대량의 주택 공급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3기 신도시를 만들어도 다 경기도 지역이고 서울 도심 자체 핵심지에서 공급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용적률 상향,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강수를 두는 이유는 서울 경기권 등 도심 핵심 권역에서 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노도가 있는 어차피 개발을 해야 할 재개발 예정지구에서 용적률 혜택과 사업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공공물량 확보와 주민 동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사업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상황은 정부의 의도와는 늘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정부의 생각이고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3080 플러스 재개발 중 도심 공공주택
주택 복합 사업 방식에 의하면 일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LH 등 공공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토지 소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집 토지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해야 하지? 그냥은 안 되나? 개발은 좋은데 내 토지 소유지에 너무 많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냥 기존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토지 소유자의 입장은 별개라서 한 번쯤 던져볼 수 있는 의문점들입니다. 결국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인데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즉 3080 플러스 재개발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업 진행은 순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십 차례 선도 후보지만 발표를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 법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를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이전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에서 6m 정도 도로로 둘러싸인 곳에서 벌이는 사업인데 이곳의 노후 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으로 높은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개발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상지가 기준이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대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만 제곱미터로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위 세 가지 사업 방식, 오세훈표 재개발, 공공재개발, 3080 플러스 재개발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아지는데요. 이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정통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전 절차가 복잡한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조합 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 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추가로 금융지원도 받고 각종 건축 규제 완화도 받고요.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과 빌라 투자를 함께 생각해봤네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인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또한 오세훈식 재개발 방식이 아니어도 다양한 재개발 방식이 있어 요즘같이 높은 부동산 가격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투자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함께 살펴봤던 네 가지 사업 방식을 잘 숙지하셔서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멋진 빌라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